자, 보죠. 자, 요즘 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만 잡아놓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한 3회독에서 5회독을 우리가 하신다면 사회는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아무래도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책을 1독, 한 5회독 한다면 사회는 워낙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교재가 잘 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대를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계속 듣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그걸 어떻게 상호 조화시킬 건가 그것만 좀 연구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자, 더 배움 회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우리는 사회는 거짓 만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8편과 관련돼서 우리 8편 보죠. 자, 8편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우리 이제 1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8편과 관련돼서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국민 경제의 합리적 선택과 관련돼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고요. 약 몇 프로가 출제되냐 하면 이거는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약 16%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6%라는 것은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게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제1장. 1장은 특히 1장과 관련돼서 뭐가 나와 있어요?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민성장과 국민소득이겠죠. 자,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과 관련돼서는 물가와 실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물가와 실업의 관계에서 물가와 실업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발생할 건가? 물가와 실업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자, 3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장. 자, 3장과 관련돼서 자, 국제협력의 정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의 정진. 자, 정진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제4장과 관련돼서 4장은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해서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국민경제 합리적 선택과 관련돼서 1장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물가와 실업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국제협력의 정진, 4장 국제거래와 환율 이렇게 돼서 거기에 네 파트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첫 번째 그러면 120페이지 우리가 보신다면 제1장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국민 경제의 흐름과 변화로서 여러 가지 국민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살펴보죠. 여기에서 이제 국민 지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대표적으로 어떠한 소득이 있습니까? 바로 국민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국민소득.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여기는 이제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성장률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가상승률이 있겠죠. 그래서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업률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국가의 실업률. 그러면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으로서 대표적으로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에서 국민소득에서 대표적인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 총생산. 자, 국내 총생산하는 게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GDP가 되고요. GDP. 여기에 대해서 국민 총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 총생산. 이게 대표로 GNP가 되죠.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총생산하는 총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길 포인트를 잡아요. 국내 총생산이란 한 국가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생산하는 어떤 총량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GDP가 되고요.
자, 국민 총생산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도 국민 총생산의 GNP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의 개념과 국민 총생산의 개념은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 국민 총생산은 뭐가 돼요? GNP.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몇 페이지에 정리해놨냐면 120페이지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개념과 관련돼서 거기 나와 있죠. 국민 총생산시는 대표적으로 GDP로서 일정 기간 거기에다 줄쳐놔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 가치를 화폐 단위로 합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 자, 국민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합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국민 총생산. 간혹하다 아마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GDP, GNP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자, GDP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 개념 다시 한번 국내입니다. 국민 총생산이라는 것은 GNP와 관련돼서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뭐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잡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국내 총생산 GDP가 뭐냐? 의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121페이지가 내용이 있어요.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된 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GDP라고 그래요. 두 번째, 생산의 주체가 자국민이든 애국이든 관계없음. 자, 자국민이 애국에서 생산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새롭게 생산한 것으로 중간 생산물이나 중고품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121페이지 그 4개에 대해서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놔야 됩니다. 자,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된 걸 뭐라고 그런다? GDP. 생산의 주체가 자국민이든 애국인든 관계가 없습니다. GDP는 자국민이 애국에서 생산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새롭게 생산하는 것으로 중간 생산물이나 중고품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계산 방법이 있죠.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 합, 총생산물의 중간 생산물의 자,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의 가치와 합계, 가치의 합계를 바로 계산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국내 총생산의 의의는 뭐냐?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의의가 되고요.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는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GDP가 돼요. 국가 간 경제력과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가 된다는 게 대표적인 3가지 의의를 딱 정리해놨습니다. 한계는 뭐냐? 계산상의 한계가 있어요. 계산상의 한계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할 중이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가사활동이라든지 가사활동, 그 다음에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활동, 자원봉사활동은 계산상의 한계의 문제점이 대두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지 수준의 반영의 한계. 자, 물질적 생산물을 포함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환경 파괴라든지 건강 악화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GDP의 바로 대표적인 한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소득 분배 상황과 파악의 한계, 총량 개념으로서 소득 분배 상황이나 빈부격차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게 바로 국내 총생산 GDP의 한계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GDP와 관련돼서 국내 총생산과 관련돼서 오는 대표적으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의 어떤 차이점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주고 국내 총생산은 GDP, 국내 총생산은 GNP가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념 숙지를 요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거기 121페이지 제2절 국민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 경제 성장의 의미는 뭐냐? 자, 경제 성장의 의미. 경제 규모의 양적 확대.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의 정대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의 혁신, 해외 수출의 증가 등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 증가와 함께 국민 소득이 증가되고 실질 국내 총생산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의 의미죠. 자, 122페이지로 가죠.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게 바로 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장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서도 우리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요거는 자, 경제 성장률의 대표적인 경제 성장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척도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경제 성장률 이렇게 나오죠. 경제 성장률은 자,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건년도 실질 GNP 빼기 전년도 실질 GNP를 빼면 곱하면 거기에다 곱하기 100하면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작년 대비 국내 총생산 증가량을 100분율로 나타난 것, 이게 대표적인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죠. 뭐 전년도 실질 GNP와 관련돼서 전년도 그래서 실질 GNP분에 우리 기본서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전년도 실질 GNP 빼기 전년도의 실질 GNP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경제 성장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변동 원인들은 뭐냐? 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주어진 자원이나 여건의 영향을 받고 경제 성장률의 변동 사항을 통해 국민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고, 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화합을 가진다 해서 반드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능력 이상의 경제 성장은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 몇 프로 하는데 굳이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지표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으면 그만큼 경제 성장률은 증가했더라도 1인당 국내 총산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의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의점 꼭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줄 게 있습니다. 자, 경제적 성장, 경제 성장의 요인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절미를 따진다면 첫 번째 경제적 요인이 있고요. 경제적 요인. 자, 그럼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저축이라든지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경제적 요인과 관련돼서 토지라든지 자원, 인력, 그 다음에 자본, 기술적인 양적, 질적 수준이 바로 경제적 요인이 되겠죠. 경제적 요인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는 뭐가 반등? 인력과 자본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단계에서는 기술 진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류와 관련돼서는 자원,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력,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원이 뭔가? 뭐 토지나 지하자원과 같은 천연 자원이 있으며 국가 간 보존량의 차이가 있다.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본재와 투자 재원으로 자본금, 캐피탈이죠. 사회 간접 자본, SOC가 되겠죠. 자, 자본이 있고 노동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현대에서 노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출산율에 따른 인구가 감소로 인한 민간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문제점은 비싼 노동력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기술입니다. 기술 향상을 통해서 노동 생산력과 자본의 수익률이 향상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래서 자원, 자본, 노동력, 기술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경제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경제적 요인도 하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정신적. 제가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정신적, 문화적.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사회적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요인. 자, 경제적 요인으로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바로 자원, 그 다음에 투자,
대표적으로 이제 자원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유동력 기술이 있듯이 우리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은 대표적으로 뭐냐? 기업가 정신이겠죠. 기업가 정신. 자, 그러면 사회 제도 및 관행으로서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되어야 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사회제도 및 관행, 그 다음에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립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쟁의 성장의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경제적 요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죠. 그러면 우리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둘 거, 경제 성장률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서로 정립을 우리 교과서로 정립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113페이지 뭘 하나 테마로 잡았죠? 대표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질 향상. 삶의 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양보다 질이죠. 사회질이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죠. 행복 수준. 자, 경제적 부분과 정신적 만족감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삶의 질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삶의 질 향상. 측정 지표는 뭡니까? 객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국민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 건강, 주택, 인간 개발 지수. 이게 바로 객관적 지표가 되고요. 자, 주관적 지표라는 것은 내 마음이죠. 그러면 뭐예요? 여가라든지 바로 사랑, 존경 이해하기 어렵죠. 하면 객정 지표라는 두 가지 지표로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서 OECD 젊의 지수는 뭡니까? 바로 평균 수명을 많이 잡고 있고 대표적으로 여가라든지 소득 불균형, 그 다음에 고통, 교통 등의 반영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의 삶의 질수는 평균 수명, 1인당 국내 총생산, 실업률, 정치적 자유도, 그 다음에 안전도, 종교 등의 반영.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은 어떻게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3포 세대라는 게, 이렇게 3포 세대라는 게 우리가 발생되고 있고요. 3포라는 것은 세 가지 폭이죠. 뭐예요? 바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포기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3포 세대의 의미가 있죠. 연애와 결혼과 직장을 포기하는 세대. 요즘은 한 단계 나가서 5포 세대라는 게 있어요. 5포 세대. 5포 세대는 바로 뭐예요? 연애와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있죠. 특히 인간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집도 포기한다. 그래서 이걸 5포 세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삶의 질 향상보다는 삶의 질이 각박하게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3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직장과 5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집도 포기하는 세대가 지금 3포 대에서 5포 세대로 가고 있다는 그만큼 삶의 질이 약간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123페이지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경제 성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인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 소득이 증대한다면 그만큼 생활 수준의 향상의 향상의 장점을 낳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의료 혜택을 증가시키며 문화생활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의 욕구의 충족. 그 다음에 환경오염의 증대라는 문제가 생기죠.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오폐수환하고 여러 각도에서 공기. 지금 심각한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서먹어 현상이죠. 앞으로 서먹어 현상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만큼 환경오염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은 계층 간의 소득 격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돈원 간의 관계,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생기고, 남녀 간 임금 격차 등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주간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라는 것.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자, 다섯 번째,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경제 성장은 삶의 질을 향상을 기여하지만 경제 성장 정도와 삶의 질 정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잡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 그러면 요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제일 뭐예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래까지 공부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왜요? 정의가 최고다. 자, 정의가 최고라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뭡니까? 정의보다는 뭐예요? 머니가 최고다. 사회 각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질과 향상과 관련돼서 경제적 요인은 뭐냐? 역시 뭡니까? 돈이죠, 돈.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요인으로서 고용이 정대되고 경제 격차가 해소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된다. 요즘은 그래서 좀 이따 실업과 대표적으로 물가 실업의 관계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만큼 삶의 질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치적 요인은 뭐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정치가 안정되면 부정부패가 사라질 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정치적 요인이 되고요. 자, 법적 요인은 범죄 발생률이 낮고 법 앞에 평등한 사회정의가 실행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다. 자, 네 번째 사회 문화적 요인은 어력 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자, 교육과 사회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때 삶의 질이 향상된다. 네 번째, 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개인적 차원이죠. 그러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데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자, 성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며 자유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자, 국가적 차원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끌어낸다.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제가 성장하면 결론적으로 경제 발전을 우리가 낳게 되죠. 그래서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가 바로 우리 125페이지, 교과서 125페이지 5번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테마를 우리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은 뭐냐? 바로 국내 총생산. 아까 대표적으로 국내 총생산 그러면 GDP의 양적 증대를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경제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의미하는 게 경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은 양적 증대,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 발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민 생활 수준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의미가 바로 경제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차이점을 꼭 짚어놔야 됩니다. 125페이지 방과후 1번과 방과후 2번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경제 발전의 요인으로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의 공평한 분배,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관계 나와 있죠. 경제 성장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 조건이고 경제 성장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자, 경제 발전은 없는 경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성장과 저축. 경제성장과 저축에 대해서는 6번 테마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5번 테마와 관련돼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어떤 차이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놓고요. 경제성장과 저축의 관계, 이 관계를 의미를 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25페이지 저축의 의미는 자, 소득 중 소비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저축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축이란 저축이란 소득 빼기 소비. 자,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뭐가 된다? 이게 저축이 되겠죠. 저축. 그래서 저축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축은 소득 빼기 소득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저축의 의미는 저축은 뭐예요? 자, 돈을 모으는 것은 왜 모읍니까? 바로 가격의 안정과 풍요로운 미래를 필요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저축이죠. 그래서 저축과 경제성장의 관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저축과 경제성장의 힘으로서 첫 번째 긍정적 기능이 있어요. 긍정적 기능이 있어. 긍정적 기능과 두 번째는 부정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기능.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거는 꼭 우리가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저축과 경제성장의 힘이. 자, 저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축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요? 투자가 증가하겠죠. 투자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합니까? 그러면 고용과 생산이 증대되겠죠. 그러면 소득의 증가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기능, 저축이 증가합니다. 저축이 증가하면 뭐예요? 아까 저축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 빼기 소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소비입니다. 소비가 뭐예요? 소비가 감소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소비가 감소되면 결론적으로 소비가 감소되면 생산과 고용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 소득이 감소되면 여기에 소득이 감소된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저축과 경제성장에 의해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은 상호 역학관계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 기능으로서 저축이 증가한다.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대되고, 투자가 증대되면 고용과 생산이 증대되고, 고용과 생산이 증대되면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고요. 부정적 기능은 저축의 증가, 소비 감소, 생산과 고용의 축소, 소득의 감소. 그래서 저축과 경제성장의 관계, 요 가로 3번은 꼭 좀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 교과서 125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둘 거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차이,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저축, 요 의미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